방황을 많이 해요. 도망을 쳐가지고 길 위에서 쓰러진 적도 있대요. 자살 기도도 하고 정신병원에 수감되기도 했대요. 저희 그래서 이번에는 네. 저희가 진서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작가를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조금 이름 있는 문학작품 위주로 선정을 했었다면 맞아요. 저희의 어떤 사심이 담긴 그런 리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엄청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그래요? 말이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선택한 책은 데미안인데 데미안을 리뷰하기 전에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안 간략하던데 네. 준비하신 거 보니까. 네. 근데 궁금해요. 저도 네. 헤세의 팬이기 때문에 다른 작가님 얘기할 때는 네.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되게 기대가 되고 어떤 삶을 살았을지. 전 조사하면서 네. 역시 평범하지 않구나 이런 게 그냥 비범해요. 어릴 때부터 느껴져요. 이후에 밀착 취재. 헤르만 헤세는 1877년에 태어났더라고요. 독일에서 태어났고 제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3개의 키워드를 정리했는데 자의식이 강했던 반항아, 자기탐구와 문학가의 길, 자화상을 그리는 소설가. 자의식이 강했던 반항아, 칼프라는 데 가면은 정말 작은 마을이에요. 광장 하나 있고 광장에 커다란 교회가 하나 있고 네. 거기에 반경 한 200m가 끝이에요. 지역적 색채도 강하고 시골의 그런 분위기가 되게 강한 곳이었을 것 같아요. 보수적이고 약간 네. 그런 분위기에 나고 자랐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제 형제들은 부모님을 잘 따랐는데 헤세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이 엄청 강했대요. 믿을 수 없이 강한 자기 의지를 갖고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자기 주장이 확고해가지고 훗날에 어떤 고귀하고 훌륭한 무언가가 될 거라고 가족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뭔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그 느꼈대요. 비범함을 느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항상 걱정을 했대요. 비범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부적응자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항상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공부는 잘했대요. 적응을 잘 못하는 그 약간 못하게 작가들의 필수 코스죠. 학교에 적응을 못한다. 뭔가 불만족이 가득 차요. 아. 제가 보기에는 소설가의 자질이 이런 부적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현실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뭔가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보편적인 건 나와 맞지 않는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를 문학세계에 계속 구현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학교에 적응 잘 하셨나요? 전잘 진짜 못했어요. 아, 진짜요? 진짜 못했어요. 오, 일단 통과. 네, 일단 통과. 네. 여기가 수도원이었대요. 규율과 전통 이런 게 강했던 곳이죠. 그럼 더 그래서 안 맞았겠네. 헤세가 말년에 유리할 유이라는 소설을 쓰거든요. 데미안과는 조금 결이 다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그 책의 무대가 되는 학교가 바로 이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아름답게 그려져요. 아, 근데 여기서 1년 만에 적응을 못하고 도망을 쳐요. 학교에서. 기숙학교였나 봐요. 네네네. 도망을 쳐가지고 자살 기도도 하고 정신병원에 수감되기도 했대요. 이때부터 여행에 대한 방랑벽이 도졌대요. 그래가지고 칼프가 되게 작은 도시잖아요. 네네. 그 도시에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나오게 돼가지고 방황을 많이 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행을 하다가 길 위에서 쓰러진 적도 있대요. 왜요? 못 먹고 이래가지고. 아, 진짜요? 그런 장면들이 소설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크늘프라는 소설에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여행하다 쓰러지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학교에서 그만둬가지고 동급생들이랑 어울리기가 힘드니까 3-4살 차이 나는 동네의 형들이랑 교제하고 그랬대요. 이게 그런 데미안 건가? 그런 느낌이 강하죠. 상급자들이랑 교류를 많이 했대요. 이게 보면은 작가들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같아요. 16살에 졸업시험을 통과한대요. 머리는 비상한 안 하는 것 같아요. 작가들은 두 번째 기준인 것 같은데요. 머리는 좋다. 네, 머리. 여기 노코멘트 할게요. 통과만 하고 또 학교는 안 가요. 근데 이런 게 간지인 것 같아요. 이런 말 써도 되나? 간지. 약간 이런 게 약간 멋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면은 되게 불안하고 그런데 쭉 살펴본 사람들 보면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한다고 따라서 우르르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근데 시험을 통과하면서 증명은 하잖아요. 맞아요. 갈 수 있는데 난 안 간다. 맞아.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실력이 되지만 거부하겠어. 이런 점들이 소설가가 되게 하는 그리고 예술가가 되게 하는 동력 요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듬해
17살이 될 때 시계탑 공장에서 납땜공으로 일하게 돼요. 혼자 탐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대요. 그래서 납땜질 하는 일이 단조롭고 반복적이어서 자기는 사색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대요. 아,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서 네, 그러니까 사색을 똑같은 하는 일만 거고. 계속하면 되니까 계속 사색하면서 그거를 했던 거죠. 1년 뒤에는 튀빙겐의 한 서점에서 서점원으로 일하게 돼요. 근데 이 시절이 자기의 삶에 되게 큰 변혁점이었대요. 이제 서점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데 남는 시간에 계속 책을 봤대요. 일하면서도 책 보고 끝나고도 책 보고 그리스 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괴테, 레싱, 슐러, 니체 인류의 문학 역사를 거의 다 훑은 셈이죠. 네. 교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른들. 우리가 데미안 보면은 네. 피스토리우스라는 어른이들이랑 되게 교류를 맞아요. 잘하잖아요. 그리고 유리알 유이에도 그렇고 노인과 학생과의 그런 우정 이런 게 많이 그려져요. 그런 게 어린 시절부터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렇게 서점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시를 쓰고 글을 쓰기 시작해요. 서점원으로 일한 지 2년째 되는 해 자기의 산문집을 출간하게 돼요. 이것도 어렵게 출간하게 됐더라고. 왜 어려웠어요? 인정받지 못한 작가는 출간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또 해세의 열정으로 인해 가지고 출간하게 됐는데 600건이나 찍었대요 그 당시에. 근데 많은 독일에서.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많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때는 많았을 것 홍보 같아. 방법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2년 동안 600건 중에서 54건, 54건만 딱 팔리고 작가로서는 되게 실패했대요. 아, 헤세가 네. 가족들로부터 비평을 많이 받았대요. 어머니도 네 책이 별로라 그랬대요. 소설가들은 상처 받아도 계속하는 게 또 소설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숙명이니까. 그쵸. 자기 탐구와 문학가의 길을 스스로 이제 걷게 된 거예요. 문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철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철학적이고 네. 되게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거를 계속 써나가게 돼요. 외로운 시기를 보내면서 네. 자기 탐구를 많이 했던 시기가 이때가 아닐까 싶네요. 첫 출간이 실패로 끝나고 제가 세 번째 키워드로 자화상을 그리는 소설가라고 했는데 네. 자기를 찾는 일, 자아 탐구, 네. 주제 의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책마다 사실 그 내용이 다 맞아요. 묻어 있죠. 네. 이 작가의 소설이 다 그래요. 초기작부터. 네, 초기작부터 그랬구나. 네. 그 첫 출간 실패부터 4년 후에 피터 카멘친트라는 소설을 출간하게 되는데 소설인데 6만 부가 팔리게 돼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금도 6만 네, 부면 1만 부만 팔려도 막 출판사에서 파티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스타덤에 올랐대요. 그 눈부신 신의 작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일도 그만두게 되고 전업 작가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바라는 모습이다. 아, 그렇죠. 작가로서.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조차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대요. 작가로서 수입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26살에는 결혼도 하게 돼요. 마리아 베르누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많이 찾았대요. 결혼하거나. 결혼하면서 오히려 작품 활동에 매진하게 되면서 점점 더 독일 문단의 공고한 자리를 찾아가게 돼요. 4년 뒤에는 여행도 이제 좀 여유롭게 다닐 정도로 여유로워져가지고 종교적인 영감을 찾기 위해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이쪽을 여행하면서 조금 실망을 한대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좀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찾는 건 없었다고 아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44살에 이제 시타르타를 집필하는데 이때 여행의 경험이 또 큰 자양분이 됐대요. 네. 기대했던 것보다 더 귀중한 걸 찾았던 것 같아요. 헤세는 이렇게 여행하고 좀 사유하고 집필하고 이런 삶을 추구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또 마음처럼 안 되는 게 또 사람 일인 것 같아요. 2년 뒤에 네.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발발하게 돼요. 아, 헤세는 안경 쓰고 있잖아요. 네. 사진 보면 네. 안과 질환이 있었대요. 눈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럴 그랬을 수도 것 있어요. 같아. 그 17살에 납땜공으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 어떤 화학물질 그런 것도 이런 있겠다. 게 아.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생각이 돼요. 음. 네. 독일은 그때는 병역 의무가 있었대요. 근데 안과 질환 때문에 면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입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용감한 면이 되게 있는 사람이었네요. 네, 좀 병약한 스타일이잖아요. 전방으로는 안 보내고 대신 후방에서 전쟁 포로들을 좀 보살피는 그런 직책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작가다 보니까 유럽의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거에 반대하면서 글을 많이 썼대요. 근데 오히려 국가의 이상이라는 거는 따르지 않으면 비난을 받기가 쉽거든요. 그쵸. 독자들도 등을 돌린 독자들이 많대요. 애써 참전했는데 네. 글을 그런 식으로 네. 쓰는 바람에 네,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이런 글을 아. 많이 썼는데 오히려 비난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용감하다. 그런 비난 그쵸. 받을 줄 알았을 텐데 그쵸. 소신껏 글을 쓴 거니까. 맞아요. 우리 낭만책방 하면서 느끼는 게 네. 별들은 이게 네. 뜨기 전에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로맹 롤랑이라는 프랑스 작가를 만나게 되는데 네. 이 사람도 훗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 우리 이런 소개했던 작가들 중에. 맞아요. 조세 콘레드도 그랬고 스코피츠 제럴드도 그랬잖아요. 해밍웨이. 그래서 로맹 롤랑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자기는 정치적인 문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글을 써서 좀 호소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맞아서 속상하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자기의 어떤 발언이 호소력이 없어서 그랬던지 다른 집필을 하기 시작해요. 정치적인 문제에 좀 나서보고 싶었는데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의 광기, 민족주의적인 광기를 마주했던 거죠. 이때 집필한 게 데미안이에요. 데미안이 약간 현실 초월적이고 세상의 가치보다는 나를 찾는 데에 집중하잖아요. 그런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럼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 약간 이러한 관점에서 데미안 집필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데미안도 이제 부상하게 되고 이 시기에 아버지도 죽는데요. 전쟁기에 여론으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고 아내는 정신분열증도 걸린대요. 왜요? 전쟁 때문에 좀 전쟁?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쟁. 어떤 질환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전쟁이 맞아요.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들이 중병까지 걸려가지고 정신이 되게 피폐해졌대요. 이때가 헤세가. 진짜 많이 힘들었을 네. 시기네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칼 구스타프 융을 이제 네. 만나게 되고. 또 역사적인 만남이. 맞아요. 진서님도 이 책 읽어보셨을 텐데 융과의 그 만남. 네. 네. 구상하고 있었던 데미안이 무의식과 상징의 세계에서 되게 많이 차용을 했대요. 꿈 얘기도 되게 맞아요. 많이 나오고. 맞아요. 어떤 상징적인 그림 얘기도 막 많이 나오고. 맞아요. 이 전쟁의 고난이 오히려 데미안이라는 명작을 탄생하게 하는 자양분이 또 됐죠. 저 헤르만 헤세 하면 데미안이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쓸 수밖에 없나 봐요. 그때 쓴 글들이 훨씬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대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행위가 또 글쓰기인 것 같아요. 이때 태어났으면 제가 전쟁 속에서 글을 썼을 수도 있는데 요새 집필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 안락하니까 창조성이 떨어지네요. 저는 이렇게 조사하면 기분이 맨날 좋아요. 이런 정말요? 멋있는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은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너무 가닿을 수 없는 경지에 가 있으신 분들. 근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잖아요. 비난을 받을 그건 때도. 조금 안도감이. 네, 근데 왔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스코피츠 제럴드도 첫 소설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네. 그 전에 고난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런 숨겨진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눈부신 성공만 보는 게 아니라. 더 쫓아가 보죠. 헤세 이야기를. 네. 데미안이 출간되는 1919년에 종전이 돼요.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진대요. 제 생각에는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족주의적인 광기의 말로를 알게 된 거죠. 1천만 명이 죽고 2천만 명 정도가 부상당하거나 상처를 입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나서 세계적인 호소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연이은 책들의 연이은 성공으로 스위스로 이제 이사를 가게 돼요. 저는 이 집에 가봤거든요. 네, 어때요? 되게 호화롭지 않아요. 소박한 집이에요. 아기자기하고 단촐한 집인데 집필실이 창문이 되게 크고 책상 하나 있고 타자기 하나 딱 이렇게만 있었어요. 헤르만 헤세스럽다. 스코피츠 제럴드 이런 작가들 굉장히 호화롭게 살았는데 되게 소박하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왜 자발적으로 소박하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소설에서 계속 드러나잖아요. 근데 돈이 많긴 많았을 텐데, 그쵸? 자기의 탐구하고 네. 철학적인 거 사유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이 몬타그 놀라로 이사를 해서 죽을 때까지 이제 여기서 살게 돼요. 무덤도 이 근처에 있거든요. 정착한 지 3년 만에 예술가들은 자기에 대한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3년 만에 이혼하게 되고 본격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 전에도 그쵸, 충분히 네, 충분히 본격적이었는데 네. 데미안이 이렇게 어떤 변화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데미안 전에는 조금 맞아요. 투박하고 거친 면들이 있는데 그 이후의 작품들은 더 아름답고 더 정제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꿈꾸는 게 자기의 탐구길, 문학적인 집필을 하면서 이제 몬타그 놀라에서 좀 평화롭게 사는 거였는데 이것도 또 녹록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 나치 정권이 집권하면서 헤세를 또 가만히 안 뒀던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의 민족주의를 비판했거든요. 당연히 비판했겠죠. 네, 이런 광기를 목도했대요. 국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히틀러를 외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여기에 섞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썼대요. 문학의 힘이라는 게 교황청에서도 금서 같은 걸 만들거든요. 아, 그래요? 헤세의 모든 작품을 금지시킨대요. 그런데도 헤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문학적인 저항을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방문했던 몬타그 놀라가 스위스인데도 스위스가 3개 언어를 쓰더라고요. 밑으로는 이탈리아어 쓰고 네.
북동쪽에서는 독일어 쓰고 음. 북서쪽에서는 프랑스어 써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 몬타그 돌라 같은 경우는 독일어권이에요. 여기서 그냥 계속 독일의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한 아내였지만 아내가 또 유대인이었대요. 유대인에 대한 그런 작품을 계속 조명하고 동시에 자기의 작품도 집필하는데 세계 2차 대전 때 이 책이 진짜 아름다워요. 유리아 유이라는 책이 집필돼 있는데 이 책이 사실은 네. 가장 정점 때 나온 너무 좋아하는 게 그동안의 소설들은 자기에게로 가는 길을 되게 탐구하고 싶어하고 그런 메시지가 많잖아요. 네. 조금 더 나아갔어요. 어떻게 나아가나요? 그 유년 시절부터 노년까지의 얘기예요. 이 청년도 자기를 찾기 위해 되게 연구하고 그래요. 음악과 문학과 막 이런 거를 탐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막 그런 거를 탐구하고자 하는데 노년에 가서도 그런 거를 탐구하는데 살짝 마음이 바뀌어요. 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더 아름다운 거라는 거. 사랑과 함께하는 거.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조카가 물에 빠지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노년인데 구하고선 자기가 대신 죽어요. 이 유리알 유이가 정말 저는 너무 아름다웠는데 네. 이걸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요. 1962년 사망하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고 위대한 작가라고 해서 저는 무덤도 특별할 줄 알았는데 되게 소박해요. 근데 이건 나라에서 뭔가 관리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 공동묘지에 있었어요. 아, 공동묘지에 진짜? 있었고 전 찾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정말 자기 자신답게 산 것 같아요. 그 죽음까지도. 그러네요. 네. 무덤까지도 되게 본인스럽게 네. 사람들과 함께 맞아요. 묻혀 되게 소시민적이고. 그 돈 다 어땠을까요? 어디에 있었어요? 아들이 저희 그러면은 네. 온갖 풍파를 다 겪은 시기에 썼던 데미안이 과연 어떤 소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저희 이어가 보죠. 좋습니다.